보시면 9월부터 하락세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추세가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죠. 분양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진행을 못하는 거죠. 현재에 대한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계셨죠? 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마무리 혹은 새해 소망 좀 혹시 있으신가요? 새해 소망 항상 있죠. 돈 많이 벌어야겠다. 솔직하게. 돈 이미 막 끌어 담고 계시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대표님 혼자 돈 많이 버시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좀 노하우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앞서가지고 이제 올해 2024년 부동산 시장 특징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올해는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예를 들어서 가격만 얘기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보합권이었고 조금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많았었죠. 그런데 4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그래서 상승 속도나 폭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었지만, 그러다가 또 9월부터 급격하게 또 시장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변화하는 속도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식 같았다.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로 움직이는 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났고, 그런 특성을 또 2024년도에 고스란히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의 분양 시장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충남의 한 단지는 아예 청약 경쟁률이 자체가 이제 0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 부동산 시장 앞으로 또 좀 어떨까요? 지방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청약 시장과 유통 시장을 구분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전망을 해보면, 물론 기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청약 시장은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는 어떤 분양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업장들이 이제 많아지는 건데, 반면 전 유통 시장은요, 조금씩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전 있어 보여요.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일부 지역은 굉장히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조금씩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를 내년부터 조금 빠른 느낌이긴 하지만 좀 오히려 반대로 지방의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가격도 일종의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을 좀 말씀을 좀 해주는데 혹시 좀 빠르긴 하지만 어느 지역이 좀 먼저 올라가요? 세종이요. 세종이요? 네.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향후로 시장이 변할 걸 예측하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충분히 빠지면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현상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종이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당장 상반기 이러기에는 조금 이제는 미진한 경기 영향도 있고 그럴 테지만, 저는 그런 변화를 세종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장은 정말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가격이 정말 오를 때도 팍 오르고 이번에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이제 거의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세종시 얘기를 하면요, 험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 얘기하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야, 너 세종시에 사놨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의 본질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처럼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빠진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 하락한 상황이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보면
변화가 좀 보인다는 거고요. 전세 가격이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겠죠. 혹시 뭐 부산이나 대구 시장은 좀 어떨까요? 거기는 조금 걸려 보여요. 거기는 일단 분양이 많아요. 저는 만약에 지방이 회복되는 신호탄은 세종시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 보인다. 자, 요즘 뭐 보면 이제 서울 집값도 이제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지고 거래량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뭐 지방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런 서울시장과 지방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최근에 일단 서울의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결국 관심 있는 건 미래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미래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현재가 씨앗이 돼서 미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팥 심은 데 팥나고 국 심은 데 콩난다는 말인데, 제가 시장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판단 그리고 분석이 중요한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의 한번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건 서울의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 9월부터 하락세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큰 건 아니지만 추세가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죠. 저게 MOM으로 그렇습니다.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하락이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10월 지표는 이제 잠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가 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이미 하락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잘 보시면 7월에 거래량을 피크 친 이후로 8월부터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이 이제 월별 한 4, 5천 건 정도로 다시 주저앉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 빠른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다시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고 있다. 원인은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 수요가 아까 지방 얘기하셨잖아요. 지방은 이미 줄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어 왔었고,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변화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유독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원인이 어떤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좀 효과를 발휘했다고 봐도 될까요? 박사님,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최근에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 게 정책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을 부양시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금 감소하는 거면 그 판단이 맞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수요가 계속 이렇게 위축돼 있다가 올해 일시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뭔가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충격은 뭐냐면 결국엔 정부의 엄청난 부양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발현되면서 올해 실수요를 중심해서 거래량이 수요가 사실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가 규제 때문에 최근에 수요가 줄 게 아니라 최근에 규제가 엄청나게 풀려서 수요가 증가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규제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일시적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상태가 정상이었다가 시장의 그런 완화책부터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동요 때문에 이루어진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였다고 하면 사실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치기 나름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사실은 맞을까? 이게 보면 거래량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실은 기존의 우리나라 시장이 한 3, 40년의 패턴과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이거는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래프 보셨어요? 그러게요. 이게 주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치 주식처럼 거래하고 변동되는 건데, 최근에 저 상승 현상,
네. 2024년도에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망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네. 그게 일시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 이유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그 이유가 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요에 대해서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 구분을 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부동산 수요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구분되죠. 실제로 살려는 사람과 그리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투자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 없거든요. 전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구분됩니다. 그런데 두 중에서 어떤 수요가 2024년도에 증가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입니다. 최근에 4월부터 정확히 담보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요일까요? 그 수요는 실수요라는 거예요. 투자 수요는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저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왜 집을 샀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건 뭐냐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러다가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네.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규제를 완화하니까 불안해졌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또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불안하면서 네.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요자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왜냐면 그러면 계속 대출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불안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수요자만의 움직임만으로 시장이 바뀔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제가 강조하지만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저희 전망까지 이어지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냐면 2024년도에 집값을 상승시킨 원인은 실수요가 증가해서인데 실수요가 증가했다는 근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왜 증가했느냐? 갑자기 그건 불안했기 때문인데 규제 완화가 누적되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하가 막 제기되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자 이제 정부가 다시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펴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구조를 조금 차단을 시켜서 지금 다시 조금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LTV와 DTI가 규제가 됐나요? 그거 자체만으로 규제죠. 근데 이제 오히려 어떤 대출의 총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그러니까 그 명시적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시적으로 하려면 LTV 줄여보면 됩니다. 지금 70%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50% 낮추면 금방 가계대출 줄거든요. 그거 안 건드려요. DTI도 안 건드리죠. DSR만 어쩔 수 없이 신용관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이 있는데 너무 대출이 많이 나가니까 대출의 총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열대 상품은 많이 줄었는데 수요자는 있으니까 결국엔 가상금리를 올리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거든요. 네. 또 하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 규제하면 집값 빠집니까? 일단 보통은 가장 급격한 수요 억제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는 있죠. 그죠. 역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 정부 때 서울의 아파트가 국가 아파트 사면 대출이 금지됐어요. 그리고 막 LTV 50%, 40% 엄청났죠. 역대 최고의 대출 규제였어요. 근데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의 분석의 모든 방법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해석하는 수준이다. 정확하게 판단 드리면 지금 시장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데 수요가 감소한 원인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준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줄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한데 대출이 먼저입니까?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요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출해주면 집값 올라요. 아니요, 대출해줘도 집 살 마음이 없으면 집값 안 올라요. 가격이 오르니까 유효 수요가 감소했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불안한 상황 때문에 수요가 줄고 있으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거지, 그게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하락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엄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냐면, 그럼 내년 초에 다시 집값이 올라야 돼요. 은행의 대출 총량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종 정책 대출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년 대출 규제 때문에 빠진다고 하면 대출 규제가 다시 회복되면 LTV, DTI 규제한 게 아니니까 그럼 내년 1월 달부터 다시 가격이 막 올라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될까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먼저다. 심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부는 일단은 뭐 서울의 공급량이 좀 줄어들어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이런 불안 심리를 잡고자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가지고 네. 공급량을 좀 늘리려고 하는 정책도 지금 발표를 했더라고요. 서울의 이런 어떤 공급과 관련된 이슈들 한번 좀 체크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서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자꾸 딴지를 걸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얘기하는 모든 논리에 대해서나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다. 살 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그럼 언제는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변동 원인과 구조적인 모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나 새 집은 언제는 많았던 적이 있나요? 근데 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족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초 이렇게 집값이 왜 빠집니까? 계속 부족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서브프라임 때 왜 집값이 빠져요? 2012년, 13년 때 왜 집값이 빠졌냐고요? 부족한데. 부족한 건 저는 그냥 상수예요. 시장을 일으키는 변수가 아니라. 물론 장기적으로 시장의 변동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로 시장의 변동 원인이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 2009년과 10년도의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네.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건설사들이 어려우니까 공급 못하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진행 안 되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다들 뭐라고 합니까? 2, 3년에 주택 공급 대란. 주택 허가 면적 10년 만에 최저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저 말뜻의 내포된 뜻은 뭐냐면 이러니까 집값 오른다 이거잖아요. 집이 부족하니까. 네. 이 당시에도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저렇게 집값 부족 우려가 나오니까 2009년도에 집값이 막 오릅니다. 네. 그럼 2, 3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됐냐를 보여드리자면 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했던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니 실제로 집이 부족했고 입주 물량 감소했는데요. 보세요. 부동산의 추락, 날개가 없다. 아니 왜요? 집을 안 지었고 지금 엄청 부족한데 네. 입주 물량이요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사업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난리 났어요. 용산, 강남 대형 아파트 올 들어 최고 5억 원 하라. 이때는 평균 가격이요. 이런 지역이 뭐 한 15억이 안 됐거든요. 그럼 5억 원이 빠졌다는 건요. 한 번에 그냥 30%, 40%씩 빠지는 거예요. 네. 충격적이죠. 네. 왜 집을 안 지었는데? 집은 부족한데. 근데 왜 집값이 왜 빠집니까? 저 때가 이제 하우스 푸어 문제가 있었을 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09년, 2010년도에 쇼크가 일어났고 그 시간이 2013년도에 가장 저점을 찍었었던 그쵸. 서울 부동산만 그쵸.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광역시 시장은 그때는 또 오히려 반대로 좋았죠. 요 기간 동안 올랐고. 네, 엄청 좋았죠. 네. 근데 돌이켜 보면 저때가 서울의 가장 바닥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바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막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집값이 예를 들어서 오른다. 그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됐을 때, 제가 아까 세종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막, 야, 끝났어. 거길 왜 사? 부동산을 왜 사? 차라리 차나 사. 이랬거든요. 이때. 네.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좀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정부의 공급 대책, 이거 뭐 하나만 한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건가요? 필요하죠. 아, 장기적으로 이제 네. 꾸준한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무리해서 공급을 일시적으로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린벨트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쵸. 보금자리 해가지고 이제 그쵸. 내곡이나 세곡 쪽에다 풀었었죠. 그렇죠. 그게 실은 새로운 분양 시장을 만들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을 한번 억누른
촉매가 실은 됐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네, 다른 광역시 시장과 달리. 근데 뭐 제가 정확하게 정부 정책을 읽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큰 방향성으로 보면 가격을 하락시키겠다,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보다도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네. 주거 취약층들을 위해서 주거 복지를 이루는데 사실은 핵심을 맞춰줘야 되죠. 그런 네.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질 좋은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정부가 확보하는 겁니다.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설형이 아닌 어, 매입형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매입하거나 음. 그거를 이제 운용해야죠. 그래서 지금처럼 공공주택을 분양하는데 개인한테 분양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임대후 분양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쪽에 일종에 맞춰져 있잖아요. 네. 계속 임대는 좀 질 좋은 아파트들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평수가 좀 적거나. 그래서 저는 질 좋은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형태에서 임대를 해주면 이 두 가지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막 올라요. 네. 그럼 정부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고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마치 쌀처럼요. 비축미처럼. 네네네. 토지 비축 제도가 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아파트 비축 제도 같은 거를 맞습니다. 만들어서 주택 가격이 빠지면 그때 또 시장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하락을 방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를 때는 또 내놓고. 그러면 살 물건이, 싼 물건이 시장에 나오니까 사실은 시장의 안정성을 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물량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온 이유는 시장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대표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좀 궁금해하실 지점일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내년도 부동산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대표님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전망이 중요하니까 이제 전망의 출발점은 현재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서 가격이 올랐다. 근데 왜 집을 샀냐?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가중됐냐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주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자산 시장은 공교롭게도요,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똑같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산 시장은 반복되냐면 그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계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아요. 다 돈 벌고 싶어 하고, 다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하고,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은 반복돼요. 그래서 2022년과 똑같은 시장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9년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2009년도 초에 증가하죠. 지금처럼 똑같이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죠. 근데 지금하고는 조금 완연하게 다른 속도입니다. 절대 규모라든가. 근데 피크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 9천 건 찍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증가했지? 가격이 왜 올랐지?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그래프는 당시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에요.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죠. 네. 실수요라는 거예요. 실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왜 실수요가 증가했을까요? 똑같은 이유였어요. 2008년도에 집값이 빠지니까 그 당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완화해주고 종부세 무력화시키거든요. 거의. 네. 양도세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무주택자가 불안하죠. 이러다가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또 이 당시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요. 금리 인하 시킨다고? 집값 오르겠네? 그러면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고요. 당시 신문을 볼게요. 네. 그렇게 빠지는 집값이 다시 입주 물량 감소한다 그러면서 강남 불패론 나오고요.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집값이 막 가파르게 상승해요.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와 2024년도를 저는 유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2009년 이후에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네. 그게 이제는 네, 2025년부터 집값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개별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올림픽 패밀리타운 30평대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급락하죠. 네. 그러다가 부양책 쓰고 금리가 엄청 하니까 집값이 다시 오릅니다. 네. 근데 올랐을 때 누가 샀다고요? 무주택자가 빚을 내서 집을 사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빠지죠. 네. 다시. 네. 네. 이런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고가 아파트 천덕꾸러기 4년간 거래 최저. 강남 비싼 아파트 샀다가 땅 치는 사람들. 2012년 기사인데 올해 서울 아파트가 IMF 이후 가장 많이 떨어져. 네. 흥미로운 이런 것도 보여요. 전셋값 상승폭이 큰 아파트가 매매가는 떨어집니다. 이거요. 네네. 똑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가능성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 그래서 집값 오를 거다. 아니요.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 더 빠진다고요. 이거 보세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마지노선 무너져.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건 뭐냐면 네. 첫 번째, 수요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빚으로 이루어진 수요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수요가 감소하기, 구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엄청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격을 낮게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대신 기간이 조금 길어져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 그럼 이제 뭐 강남을 선두로 해가지고 집값이 이미 전고점을 회복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는 좀 시간을 두고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강남이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진다. 네.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주거 선호 지역에 독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건 투자로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갭 투자 비율이 높다. 그렇죠. 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역설적으로 클 수 있어요. 이건 볼게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게 반포자의 30평대, 반포입니다. 그 유명한. 네. 자, 나름 신축이요. 10년이 훨씬 넘긴 했지만 그래도요. 근데 이 가격을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2023년 초에 이 가격이 10억 원이 하락했다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올랐는데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막 싸게 팔거든요. 쉽게 말해서 싸게. 네. 근데 누가 팔았을까요? 저 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요? 갭 투자한 사람들이 팔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닌가요? 네. 어. 투자자가 팔긴 했는데 네네. 많이 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많이 번 사람. 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 네. 양도 차익이 큰 사람? 예. 절대로 내가 산 가격에서 밑에는 팔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가격을 절대 낮춰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팔면 영끌한 사람들이 팔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끌은 저렇게 못 팔아요. 그래서 영끌은 버텨요. 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경매로 가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파는 사람들은 공통점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역설적으로 싸게 팔 수 있다고요. 낮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금 빠져도 초조하거든. 원래 돈을 많이 벌수록 고통스러워요. 그 지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겁니다. 자, 저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과거 시장도 또 이해가 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들도 좀 이해가 좀 되네요. 박사님, 저거는요. 네. 과거도 아니에요. 2년 전이에요. 3년 전. 네. 근데 저걸 경험하고도 네. 이제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강남 불패. 10억이 빠졌다니까요. 네. 제가 이거 조작한 거 아닌데. 심지어 1층은 뺀 거래요. 네. 네.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합니다.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하자. 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 집값이 오를 때만. 아, 그때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 집값이 하락하면 기대를 해요. 더 떨어질 것. 더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집값이 오르면 불안해요. 근데 저는 이걸 여러분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불안보다도 불안을 기대로 바꾸시라.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내년도에 올라가는 건가요? 떨어지는 건가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 그럼 그러면 기대해야죠. 이제 살 타이밍을 조금 노리고 있어야 된다. 오, 너무요. 아, 너무. 네. 네. 강남 부동산은 말고
조금 더 저렴한 거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아니 이제 것부터 해야 자기 예산에 맞는 걸 찾는 건데 많이 떨어진 걸 사라. 많이 떨어진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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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어진 게 오히려 더 많이 오를 거니까. 그렇습니다. 명확해요. 이거는 네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살고 싶은 그리고 사고 싶은 아파트가 쭉 이제 리스트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가격이 변화할 때 가장 많이 떨어진 걸 산다. 저 우문 같지만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원하시니까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언제 딱 매수할 것 같은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 올까요? 내년 올까요? 이것도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를 가끔 또 하시냐면 야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 아니 어떻게 시장의 변동 원리가 갑자기 달라집니까? 자산 시장에서는요 새로운 얘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슬세권, 뭐 병푸마 이런 거 나오면 벌써 고점인 거예요. 네. 얼죽씩 나오는 순간 신축 아파트는 고점인 거예요. 이제 안 오르잖아.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어. 아파트 이런 노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파트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고점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네.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러니까 변하는 거를 찾으면 예측이 안 돼요. 네. 내가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 대신 저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네. 세상이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건 알아요. 변하지 않을 거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그 뭐죠? 변하지 않을 거는 이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집값이 빠지면 산다. 싹 그리고 빠지면 다시 오른다. 오른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 이거예요. 네. 집값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자산 가격은 바닥이다. 네. 네. 이거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네. 여기서 바닥이 개념 규정도 박사님 중요합니다. 네. 바닥이라는 건 많이 떨어진 게 바닥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오르는 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투자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요. 많이 빠졌다고 투자하면 안 돼요.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살아. 그렇죠. 그리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걸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대표님 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네. 하나하나 이게 짚어주기를 또 원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억짜리를 좀 사고 싶어. 네. 좀 비싸지만 그래도 막 다 이렇게 탈탈탈 모아가지고 대출도 좀 하고 10억짜리를 만약에 산다. 어디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오늘 이제 다 얘기 드리려고 왔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3부에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 돈 받고 알려드리는 돈 건데. 받고, 네네. 돈 받고 알려드리는 건데 네. 잘 따라와 보세요. 네네네. 일단은 예산을 우선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실 때 순자산으로 사는 거는 사실은 좀 어리석은 행동이죠.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데 대출을 일으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대출을 일으켜서 비싼 걸 사니까 문제인 거죠. 대출을 일으켜서 싸게 사면 박수 쳐줘야 돼. 그래서 대출이 필요합니다. 순자산의 80%를 대출한다. 이거 원칙이에요. 내 돈이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인데 열심히 둘이 모아서 5년 동안 4억 원을 저축했어요. 그럼 80%면 얼마입니까? 48에 3억 2천. 그러면 7억 2천이 예산이에요. 자, 7억 2천이 내가 이제는 아파트 살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러면 평균 제가 볼 때 가능성 20-30%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거래되는 걸 찾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소트하는 거예요. 가격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10억 원에 지금 거래되는 걸 찾아. 네. 그 중에서 자,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500세대. 그리고 거래 회전율이 높을 것. 1년 동안. 그리고 전월세 비율이 높을 것. 투자로 많이 갖고 있는. 자산 시장을 볼 때 가장 좋은 건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로 누군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도 크지만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래 회전율 높고 전월세 비율이 높은 거를 또 골라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렇게 한 10개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이제 30% 떨어지는 게, 즉 내 예산에 들어오는 게 와요. 그 아파트가 거래량이 증가할 때 사는 거예요. 이건 지역과 상관없어요. 지역은 여러분들이 다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강남의 반포 좋아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몰라요 그거?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로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에 탑재도 될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런 건 네. 제가 라이센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먼저 말씀하시니까 특허권. 근데 여러분 쓰세요. 쓰세요. 정말요? 구독자 여러분 쓰세요. 그런데 네. 언제 사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모두 다 다르다. 그 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량적인 지표로 파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병푸마가 좋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1km가 병푸마예요? 500m가 병푸마예요? 아니면 바로 앞에 있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앰뷸런스 왔다 갔다 그리고. 그렇게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실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디가 좋습니까 보다도 예산에 맞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그런 지역을 리스트를 한 다음에 그런 지역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럼 내 집마다 딱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자신만의 버킷리스트 아파트를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접근할 때 내 예산으로 접근하시라. 그러면 굉장히 선택사항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만 고민하시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넓어져요.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투자, 좋은 내 집 마련하셔서 경제적 부도 이루시고 2025년부터 그런 시장이 열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제가 집값 떨어진다면요. 세상 너 부정적으로 사지 말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부정적인 거예요? 저 굉장히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희망은 뭐냐면 변화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오르던 것도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면 오르고 여러분들이 이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혹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그래도 좀 좌지우지할 만한 이런 변수나 키워드 혹시 있을까요? 뭐 단연 정부 정책이겠죠. 정책. 특히 정부 정책이 또 급변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도 단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단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영향이 역시나 한국에서는 이제 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시장의 본질적으로 변화의 방향성을 이끄는 건 사실 매도 물량이 될 겁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면 정책이 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좀 내놓게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동안 양도세 면제 대신 1년 후에는 양도세 50%.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집값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한번 하락은 할 테지만 기회가 있다. 우리 또 아까 저는 2013년도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딱 드는 생각이 그때가 정말 우리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정말 바닥이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패밀리 아파트 8억, 6억, 6억 지금 너무 좋았죠. 너무 20억 넘지 않나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08년도에 7억 원으로 빠졌다가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막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거래량을 주목하는 게 어떻습니까? 같은 7억이라고 해도 거래량이 이때 증가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바닥이었죠. 그죠?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2009년도 저 동그라미 친 부분 뭐 강남의 아파트들은 저지점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게 저 밑으로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런 건가요? 제 예측이 틀린 거죠. 아, 네. 근데 제 가능성은 제가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전망하는 사람이니까 저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불안이 아니라 기대로 바꾸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근데 이게 또 원칙은 아는데 이제 서울 부동산이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내 현금 자산 뭐 5억을 갖고 있어도 뭐 80%인 뭐 4억을 빌려서 9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땅히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아파트들만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좋은 아파트들만 우리가 조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요 투자나 뭐 내 집 마련할 때 메타인지를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자신을 파악을 잘 해야죠. 맨날 강남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올랐지? 60억 원이 됐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내가 예산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있다. 그러면 2억이면 뭐 1억 6천 밀려서 한 3억 6천인데 그러면 뭐 일단 서울의 아파트는 좀 부족하잖아요. 아닙니다. 네.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하락한다고 볼 때 지금 5억인 아파트잖아요. 5억이 30% 하락하면 3억 5천이니까.
그렇죠. 그런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뭐 약간 입지 좋은 빌라 다세대를 그 가격에 매입하는 건 어때요? 그러셔도 되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가격으로 일단 접근하시는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균에서 지금 11억 원, 12억 원이 가고 있는데 지금 강남은 막 30억 원, 40억 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은 다 10억 원 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평균 가격이 12억 원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지를 않아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죠. 아, 그렇네. 이런 지역도 이 가격대에 있네. 그러면 이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지면 내 예산에 들어오니까 난 사야겠다. 그래서 계속 변화를 지켜보고 가격이 떨어지다가 그 아파트가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럼 우리 여기 이사 갑시다. 내 집 마련합시다. 가셔서 이제는 인테리어하고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고 이런 거지. 처음부터 막 그렇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시고 그런 좋은 시점이 앞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최근 좀 큰 이벤트로 이제 미국 대선이 좀 있었어요. 트럼프 이제 당선인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취임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미치는 거는 사실 분석하기 어렵고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 감소가 특히 투자 수요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손실이 아니라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뭐 혼동기, 혼란기가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의 영향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미래에 내가 예측 범위에 훨씬 넘어가는 걸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라. 예를 들어서 막 내 집 마련 계획하는데 환율을 전망하고 계세요. 아니, 하지 마시라. 의미가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 환율, 막 미국의 정책, 막 이런 것까지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거에 중요도 차원에서 고르셔서 그것만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마저 예측하려고 그러면 사실 훨씬 더 행동이 안 되는 거죠. 저 대표님 원래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좀 가상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요즘 뭐 비트코인 굉장히 뭐 가상자산 상승세가 좀 거침없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뭐 계속 지금 뭐 좀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장기 전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는 이 가상자산이 쉽게 말해서 자산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왜냐하면 탈중앙화를 꿈꾸면서 암호화폐가 생기고 비트코인이 생겨났는데 오히려 기존의 화폐에 편입되고 그리고 기존의 화폐로 예를 들어서 가치 평가되면서 가격이 막 더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일단은 전제하면 굉장히 비트코인은 우월한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많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는 가면 갈수록 소득도 늘어나고 그죠? 자산도 늘어나겠죠. 그럼 제일 먼저 어디에 투자하게 될까요? 암호화폐죠. 그러니까 그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거예요. 고령 세대가. 고령 세대는 부동산으로 좋은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절대 놓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가 특히 이 MZ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의 중요 자산이 됐다라는 건 앞으로도 암호화폐가 굉장히 우월한 그런 자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이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의 일종의 어떤 대안? 그런 거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공급이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자산은 단기 전망을 하는 것보다 장기 전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단기로만 보면 뭐 AI가 되냐 마냐 이 논란했으면 엔비디아를 어떻게 샀겠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를 장기로 전망하고 장기에는 이렇게 되게 크게 될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조금씩 샀으면 엄청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은 장기로 전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또 트럼프 개입으로 인해서 전쟁을 좀 멈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재건 사업과 관련된 건설주 앞으로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쪽 섹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재건 사업이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할 수는 있는데 뭐 일시적으로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조 원을 수주한다. 근데 수익성이 낮거든요. 그리고 워낙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수주했을 때는 뭐 주가가 급등할 수는 있어도 그게 뭐 지속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만들거나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는 될 수 없다. 이런 어떤 테마주는 대응하시는 영역이에요. 미리 전망하는 영역이 아니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한국에 건설 수주하겠는데 내가 그래서 조금씩 사줘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테마가 붙는 거는 수주하면 사면 돼요. 수주하면 확인하고. 네. 그래도 늦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먹을 욕심만 버리면 돼요. 또 우리나라 이제 대표주죠. 삼성전자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4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만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이 영 그 힘을 발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외국의 어떤 다른 상황과 달리.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요. 왜 그러죠? 이게 너무 좀 수익률에 좀 믿음이 없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뭐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수익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저는 한국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회사를 분석해서 주식을 사자, 팔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주식 사자는 레포트를 쓰고 월스트리트의 외국인 펀드 매니저한테 이제 영업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좋습니다. 이 회사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저한테 꼭 물어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뭔지 아세요? 이런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쟁이요? 뭐 한국이 뭐 경제가 불안해서요? 아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는 게 가장 리스크예요. 근데 한국 사람도 안 사는데 왜 나보고 사라 그래? 네. 한국에서나 잘하고 그래요. 그렇게 제가 얘기 들은 적이 꽤 있어요. 네. 그게 본질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부진한 이유, 명확하게 한국 사람들이 안 사서다. 다른 데 핑계 대지 마시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저평가 이슈는 언제쯤 해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사면. 살 때. 그것도 확인하고 사면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네네. 임박해 왔다고 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5년도에 한국의 주식시장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너무 안 샀어요. 너무 안 샀으니까. 너무 안 샀어요. 이젠 살 때다. 진짜 뭐 전 세계 증시라고 보면 너무 디커플링 돼 있어. 너무 안 샀어요. 네. 그래서 근데 조금만 트리거라도 생기면 한국 주식을 한번.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큰 변화가 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내년 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올까요? 신도 아닌데 자꾸 저는 한 네. 뭐 봄 지나면 봄 지나면 네. 그래도 좀 일찍 보시네요. 네.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우리나라도 좀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해소될 이러고. 때. 그러면 싼 데가 어디지? 그러니까 싸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밸류에이션에 이런 거 볼 때 그럼 한국 주식이 이제 떠오르게 될 거예요. 네네. 어느 섹터 좀 보세요. 이거 죄송하네. 내수요. 내수 쪽. 왜냐하면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시장은 오르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 못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그런 불확실성이 적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건설인가요? 건설주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건설주를 빼고 내수주. 뭐 F&B나 아니면 내수주인데 또 하나 수출도 가능한 K푸드나 아니면 뭐 K 컨텐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네.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 혹시 대형주를 사나요? 중소형주를 사나요? 뭐 이런 접근 그러니까 방법 혹시 그때마다 있나요? 다른데 기본으로 제가 전제한 게 뭐냐면 많이 안 샀다, 많이 하락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우리나라 대형주는 대부분 수출주예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우리 부동산 투자 어떤 접근 방향과 좀 일맥상통하다라는 좀 느낌을 제가 잠깐 맞아요. 받았거든요. 왜냐면 자산 시장은 그렇게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처럼 제가 부동산을 누가 판다고 했나요? 이익을 본 사람들이 판다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뭘 할까요? 다른 이제 투자 자산으로 갈 수 예, 있다는 예.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주식시장도 좀 좋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2025년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투자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고민되거든요. 뭘 사야지? 그리고 언제 사야지? 근데 저는 내년에는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볼 때 뭘 사야지를 한번 중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시점보다. 그래서 잘 이렇게 좋은 회사를 고르시고 좋은 회사보다도 좋은 주식을 고르셔야겠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고르시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지난 9월에 책을 한 권 또 내셨더라고요. 그 책 내용이 좀 흥미로운데요. 대한 경제 부흥회라는 또 책을 써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역설적 상황을 좀 일단 현재는 얘기한 건데 지금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걸 부흥시켜보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좋은 시절이 오고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갖자. 그래서 좀 더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면, 부동산과 내 집 마련 어떻게 하고 주식 투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절이 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하나 행동까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아, 네. 책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주식은 와시고 또 부동산은 웬이다 이런 문구가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부동산을 얘기했는데 이제 부동산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딜 사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대부분 방점이 언제냐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차별화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왓이 중요하죠, 부동산에서. 근데 거기서는 차별화가 크지 않아요. 좋은 데는 다 안다고요. 그런데 시점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웬을 고민하고 반대로 주식은 차이를 만들려면 왓을 더 고민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매일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어제 살 걸.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오전에 왜 안 팔았을까? 의미가 없다.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왜 언제를 고민하십니까? 오히려 좀 본질적으로 뭘 사야 될지를 고민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개인마다 상황과 자본금이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생애 첫 투자이다라고 한다면 주식 혹은 부동산 어떤 거를 조금 조언해 주시고 싶으세요? 주식이요. 주식 생애 첫 투자인데 네.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실수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높은 분야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단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한번 실패하면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라고 하실 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패가 적은 분야를 먼저 하시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입장에서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실패를 조금 극복하기 좋다라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뭐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해야 되겠죠?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주를 사면서 이렇게 한번 시장을 경험해 보다.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 아파트 한 채 사면서 좀 연습해 봐야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좀 버리시고 처음에는 투자에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쌓는 입장에서는 주식을 한번 해보시면서 자산 시장이 투자로 움직이는 자산 시장이 이렇게 변동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도에 지금 좀 내가 돈 좀 벌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혹시 핵심 투자 전략 하나만 조금 공개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특히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와세, 뭘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은 시점이 중요한데, 이제 시점이 또 오고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그래서 가장 좋은 트랙은 사실은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시점에 왔을 때 부동산을 사는 거죠. 아, 일타쌍피네요. 네. 듣기만 해도 그냥 갑자기 제가 흐뭇해집니다. 네. 제가 뭐 이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를 앞둔 시점인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한번 조언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회는 언제나 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 항상 조급해지거든요. 투자에서는 때가 없어요. 항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가격은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으시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네, 아이고 오늘 뭐 안 그래도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끝까지 보시고 구독 안 하시나요? 들으셨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아유, 구독해 새해 복 많이 주십시오. 받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